안녕하세요. 커넥트에서 기술 전략을 맡고 있는 김대빈 전문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상웍샷 포스트 메타버스 착용형 XR 체험 중심으로 해서 XR HMD 혹은 글래스가 되겠죠. 핵심 기술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롤로그. 글래스 혹은 HMD에 대한 핵심 기술 현황에 앞서서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학문적 정의하고는 좀 틀릴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현실인 듯 그렇지만 현실은 아닌, 그렇지만 현실이 아니라고 무시하기에는 너무 현실 같은 가상세계, 이거를 저는 메타버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인셉션이죠. 여기서 나온 여자 주인공은 뒤에 나온 남자 주인공의 지금 꿈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이제 꿈의 조작자인데 마치 현실 같은 느낌을 주도록 꿈을 조정하죠. 이 여자 배우분은 이 세상을 현실인 줄 알았다가 지금 이 장면을 보고 현실이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밴딩 시티라고 하는 유명한 장면인데 만약에 이게 현실이면 저렇게 도시가 구부러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도 보시면 느끼겠지만 구부러지는 세상이 굉장히 현실 같죠. 메타버스가 바라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라고 개념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XR은 뭘까요? XR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기는 메타버스를 만들어주는 핵심 기술. 그게 두 가지가 있죠. VR은 나를 메타버스로 들어가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내가 가상 공간으로 들어가는 기술이죠. 이 영상은 그런 VR 기술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용자 입장에서는 현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HMD를 뒤집어 쓰는 순간 나는 가상세계에 들어가 있는 거죠. 좀 그 VR 기술을 재밌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 이분의 것이라고 이 여자분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저걸 뒤집어 쓰고 있는 동안. 이분은 열심히 격투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이 AR 기술입니다. AR 기술은 반대로 메타버스, 즉 가상의 세계가 현실에 있는 나한테 오는 기술이죠. 이 영상은 그 스냅챗이라는 회사가 개념적으로 만든 동영상인데 사용자들이 있는 현실 세계에 가상의 물감이 입혀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이 동영상이 메타버스, 증강현실 관점에서 메타버스를 잘 나타내는 동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VR과 AR에 대한 개념을 제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개념을 잡았고, 그럼 그런 기술을 통해서 메타버스를 만들어지는 VR HMD 그리고 AR HMD 뭐가 다른지 먼저 개념을 좀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VR HMD들 보이시죠? 아큘러스 퀘스트 2부터 시작해서 밸브 인덱스, 또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VR. 어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다 세상과의 단절, 현실 세계와의 단절을 위해서 앞이 막혀 있죠. 이게 제가 저희 회사에서 최근 구매한 이제 메타퀘스트 프로인데 보시는 것처럼 앞이 막혀 있죠. 가상 세계 안에 들어가는 기술로. 앞이 막혀 있는 HMD입니다. 자, 그럼 AR HMD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매직립, 그 다음에 기능은 좀 부족하지만 안경 스타일의 엔리얼, 또 레노버, 로키드 비전 이런 것들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앞이 보이는 것처럼 뚫려 있죠. 즉 현실 세계 속에서의 가상 컨텐츠를 보이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앞이 뚫려 있어야 되겠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VR HMD와 AR HMD 하드웨어 기술은 차이를 좀 갖게 됩니다. 이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고 핵심 기술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두 기기의 어떤 형상적인 또는 개념적인 차이점을 보여드렸습니다. VR HMD의 하드웨어 구성 요소를 설명하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AR HMD의 하드웨어 구성 요소를 말씀드릴게요. 자, 메타퀘스트 프로죠.
첫 번째, 앞이 막혀 있고 그 앞에다가 영상을 뿌려줄 수 있는 디스플레이 패널. 이게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고. 두 번째로는 디스플레이 패널이 사람의 눈앞에 굉장히 가깝게 배치되기 때문에 영상의 초점을 내 눈의 망막에 맞춰줄 수 있도록 초점을 조절하는 초점 조절 렌즈 광학 기술. 그 다음에 사용자의 핸드, 시선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한 센서. 그 다음에 이 센서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시그널을 고성능으로 계산하기 위한 고성능 프로세서.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AR HMD는 어떻게 다르냐?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이 AR HMD인데 디스플레이 방식이 크게 보면 다르게 되겠습니다. VR HMD의 경우에는 세상을 막고 그 앞에다가 디스플레이를 배치할 수 있어서 일반적인 스마트폰에 들어간 디스플레이 패널을 넣을 수가 있는데 AR인 경우에는 현실도 보이면서 가상의 영상이 표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엔진하고 그 디스플레이 엔진에서부터 나오는 영상을 사람 눈쪽으로 투사할 수 있는 렌즈 광학. 이 두 부분이 VR HMD하고 가장 기술적으로 큰 차이점이 되겠고 자세한 내용은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 VR HMD하고 AR HMD의 하드웨어 기술적인 차이점이 이런 부분에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VR HMD의 핵심 기술, 현재로서는 메타 퀘스트 프로가 가장 최신의 하드웨어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메타라는 회사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잠깐 좀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할 수 있게 좀 프레이즈식으로 제목을 좀 잡아봤는데 메타버스를 하면 전부 다 먹겠다. 22년 초 기준입니다. 이걸 제가 왜 강조하는지는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전부 다 먹긴 하는데 죽을 각오로 다 먹겠다. 왜 그럴까요? 올해 들어서 메타가 여러 가지 메타 에코시스템을 VR 에코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굉장히 과도하게 했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어쨌거나 애플 대비해서 스마트폰 대비해서 새로운 에코시스템을 가지려면 죽을 각오로 지금 덤비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메타는 2014년에 그 아큘러스로부터 이 HMD 기술을 얻기 위해서 인수했죠. 2빌리언, 2빌리언, 굉장히 큰 금액. 그래서 아큘러스 퀘스트를 2를 만들고 있고 또 2017년에는 이 HMD 기기의 성능 및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페이스북 리서치랩, 현재는 메타 리서치랩이죠. 17년에 만들었죠. 그래서 하드웨어 기기의 여러 가지 성능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먼저 얼굴 표정이나 또 시선을 추적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 그 다음에 컨트롤랩스라는 회사도 2019년에 인수했는데 여기도 지금 1빌리언인가 2빌리언을 주고 인수를 했어요. 인터랙션 기술이 스마트폰하고는 다르게 터치를 할 수 없으니까 공간에서 사람의 시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손의 움직임을 잘 센싱하기 위해서 여기 보이시는 건 이제 손목에서의 근전도, 우리가 손을 움직이려면 뇌로부터 이제 근전도 시그널이 나오는데 그걸 인식해서 손의 움직임을 센싱하는 그런 기술. 아마도 페이스북 워치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중간 결과로.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카메라에서부터 영상을 가지고 비전 인식 기술을 통해서 핸드모션을 인식하는 그런 기술. 이런 기술들이 이제 아큘러스 퀘스트 2에 계속 들어갈 거고. 그러면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기술만 연구하고 있냐? 근데 그걸 통해서 돈을 벌어야겠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아큘러스 스토어를 통해서 게임 비즈니스 하는 거. 현재 자기네들도 게임을 열심히 아큘러스 스토어에 올리고 있지만 스팀 VR 쪽에서의 게임들 가져와서 4,000개 이상 게임을 지원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상 공간에서 이제 원격지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채팅을 하거나 정보를 교환하거나 회의를 할 수 있는 호라이즌 월드, 그 다음에 업무용으로는 호라이즌 워크룸, 이런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 놓고 있죠. 보시면 알겠지만 하드웨어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 그 다음에 서비스 비즈니스, 이렇게 해서 VR 쪽에서의 전체 에코시스템을 지금 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이제 메타캐스트 프로 22년 초까지만 해도 소위 캄브리아라는 프로젝트명으로 2022년 9월에 출시될 거라고 했는데 예측과 거의 비슷하게 10월에 이제 출시를 했고요. 향후에도 제가 아는 인포메이션으로는 내년 초에 아큘러스 퀘스트 2의 후속, 쉽게 얘기하면 보급형 VR 기기가 또 나올 거고 2024년까지 두 가지 모델이 더 추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HMD 기기 기술에 앞서서 메타라는 회사가 어떤 식으로 에코를 꾸미는지 좀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했습니다. 한 가지 놓쳤네요. VR 기기만 하냐? AR 기기 쪽도 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프로토타입이지만 룩소티카하고 좀 스타일리시하게 만들기 위해서 룩소티카는 레이벤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좀 스타일리시한 AR 글래스가 나올 것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메타캐스트 프로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저희가 올해 10월에 열렸던 메타 커넥트 2022를 빼먹을 수 없죠. 그래서 한 가지 비전을 발표했어요. 현재 그 물리적인 공간에서 PC를 가지고 하는 저희 사무 환경을 방금 보이는 메타캐스트 프로를 통해서 가상 공간에서 아주 고품질로 심리스하게 이머시브한 그리고 또 생산성이 높은 버추얼 오피스로 싹 다 바꿔버리겠다. 이게 이제 메타캐스트 프로를 내는 어떤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기술들이 들어가는지 볼게요. 이 기기는 메타캐스트 프로하고는 좀 다르게 굉장히 고기능을 많이 있는 HMD 기기죠.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디스플레이도 보면 큐레드 패널 양쪽 왼쪽 눈 오른쪽 눈 각각 하나씩 해서 2개 들어가 있고 해상도는 퀘스트2하고 비슷해요. 하지만 그 몰입감을 느낄 수 있는 시야가 굉장히 커졌고 그 다음에 로컬 디밍 저희 TV에서 이제 그 HDR 소위 그 명암비를 높이기 위해서 들어가는 로컬 디밍 백라이트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이 많이 선전하고 있는 건데 퀀텀 닷이라고 해서 그 LED 앞에 일종의 그 색역을 넓힐 수 있는 퀀텀 닷 이거를 지금 장치를 했고 이걸 통해서 색역을 한 30% 정도 확장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팬케이크 옵틱스라고 해서 렌즈와 디스플레이 사이의 거리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인데 이걸 통해서 지금 두께를 한 40% 정도 감소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인데 카메라가 무려 10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10개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팅 원래 아큘러스 퀘스트 2에는 XR2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메타캐스트 프로로 오면서 퀄컴하고 협력을 통해서 XR2 플러스를 탑재를 했고 계산 성능이 약 50%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게 얼굴 앞에 쓰는 거기 때문에 뜨거워지게 되면 좀 불편함이 느껴질 수 있는데 서멀 디서페이션, 즉 열 방출하는 기능도 한 30% 정도 향상.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고요. 반면에 하나 아쉬운 점은 무게하고 배터리입니다. 기존의 아큘러스 퀘스트 2가 한 500g 정도,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레인지 2가 한 566g, 그 다음에 중국의 피코4 프로가 또 나왔는데 586g, 한 500g대. 사실은 500g대도 사람 머리가 장시간 동안 쓰고 있기에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무게인데 이번에 지금 퀘스트 프로가 나오면서 한 720g.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쓰면 좀 머리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무게고요. 대신 밸런스는 굉장히 좋아서 제가 직접 써본 느낌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하지만 부담이 되는 무게인 건 틀림없고 배터리도 지속 시간이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이제 배터리의 용량이 작아서 그런데 아무래도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통 저희가 집중력 있게 업무를 한다고 하면 한 3시간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원격에서의 어떤 근무를 감안한다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 좀 드려볼까요? 예, 이게 엑스레이를 누가 찍어서 올려서 보시면 알겠지만 스크루도 한 150여 개 정도 되고 굉장히 구조도 복잡하죠. 얼마나 고민했는지 좀 들여다보이는 대목입니다. 디스플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눈에 이제 큐레드 패널이 한 장씩 들어있어요.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상도는 사실 오큘러스 퀘스트 2하고 비교하면 뭐 거의 비등비등하죠.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큰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은 보면 아큘러스 퀘스트 2에 들어가 있어요. 그냥 한 장의 디스플레이가 양쪽 눈에 대한 영상을 다 만들고 있고요.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게 메타캐스트 프로에 들어가 있는 디스플레이인데 보시는 것처럼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이 되겠는데 큐레드 패널이죠. 이거 보이는 큐레드 패널이 각각 오른쪽 왼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왼쪽에 한 장으로 만든 거하고 해상도 차이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냥 곱하기 2니까.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 이제 IPD 조절하는 거예요. 사람 눈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양눈의 간격이 좀 틀린데 보통 50mm에서 75mm 그 사이가 됩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 그 눈의 IPD를 조절하게 되면 만약에 그 사람 눈의 거리가 먼 사람인 경우에는 양쪽 바깥쪽으로 빠지니까 이제 그 부분에는 디스플레이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필드 오브 뷰, 시야각을 줄여서 바깥의 부분이 안 보이도록 해요. 필드 오브 뷰를 줄인다는 거는 사람이 몰입감을 느끼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죠. 왜냐하면 보이는 디스플레이 면적이 작아지니까. 그래서 오큘러스 퀘스트 2 같은 경우에는 그 시야각이 작아지면 최대 한 85도까지 작아지고 반면에 아큘러스 퀘스트 프로는 메타 퀘스트 프로는 IPD를 움직여도 디스플레이가 각자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 시야각이 좁아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106도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사람 입장에서 영상을 보는 그 사용성이랄까 만족도는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시야각이 항상 몰입도 높게 106도로 유지가 되니까. 이게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을 분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로컬 디밍. 일반적으로 LCD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LCD 패널을 쓰게 되는 경우는 그 앞에 이제 액정을 위치시켜서 액정의 회전에 따라서 명암을 조절하게 돼요. 근데 액정이라고 하는 것도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제 물질이다 보니까 뒤에서 나오는 백라이트를 다 막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소위 그 LCD TV에서 까만 게 떠 보인다는 현상. 그게 이제 뒤쪽에 백라이트를 다 못 막아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흑백 사이의 명암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로컬 디밍은 뭐냐?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백라이트를 쓰는 게 아니라 저렇게 동그랗게 생긴 광원을 연속적으로 2D 어레이 형태로 박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까만색이 명확히 표현돼야 되는 부분은 그 부분에 국소적으로 로컬하게 빛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까만색이 정말 까만색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로컬 디밍 백라이트를 도입해서 까만 부분과 아주 밝은 부분의 명암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영상의 퀄리티가 높아지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팬케이크 렌즈, 소위 초점 조절 광학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디스플레이가 사람 눈에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 디스플레이를 사람 맨눈으로 보면 초점이 잘 안 맞겠죠. 그래서 그거를 맞출 수 있도록 말하자면 볼록 렌즈가 되겠죠. 볼록 렌즈가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볼록 렌즈를 통해서 초점거리를 짧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렌즈가 굉장히 두꺼워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폼팩터 눈앞에 HMD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질 텐데 기존에는 소위 프레스넬 렌즈라고 하는 걸 썼어요. 그러니까 렌즈의 두께를 두껍게 하지 않으면서 초점 거리를 짧게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왼쪽 그림에 보면 프레스넬 렌즈라고 보이는 부분이죠. 렌즈 두께는 프레스넬 렌즈 같은 경우 렌즈 두께는 굉장히 짧게 할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흰 회색 직선 이 부분이 이제 디스플레이인데 디스플레이하고 렌즈 사이의 거리가 좀 멀죠. 그러다 보니까 줄일 수 있는 HMD 앞쪽의 두께를 줄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소위 이제 팬케이크 렌즈 오른쪽에 보이시는 렌즈인데 이 팬케이크 렌즈는 이 광 경로, 빛의 경로를 접을 수가 있어요. 소위 굉장히 복잡한 선들이 보이는데 반사골절 광학이라고 해서 빛의 경로를 꺾을 수가 있습니다. 경로를 꺾는다는 것은 직선의 길이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와 렌즈 사이의 거리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프레스넬 렌즈 대비해서 두께를 더 줄일 수가 있죠. 메타캐스트 프로 같은 경우에는 두께를 한 40% 정도 줄였다고 해요.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그림의 왼쪽을 보시면 이게 메타캐스트 2의 이제 광학계고
맨 오른쪽에 보이는 게 메타캐스트 프로의 광학계인데 광학계 두께가 상당히 작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큘러스 메타 커넥트 컨퍼런스에서 보여준 이제 동영상인데 꺾이는 원리를 좀 쉽게 보이게 하도록 제가 보여요. 좀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그 메타 리서치 랩에서 지금 또 연구하고 있는 게 홀로케이크라고 하는데 이거는 원리가 뭐냐면 소위 홀로그램이라는 뭐라 그럴까요? 물질이라고 해야 되나? 시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붙여서 더 경로를 짧게 할 수 있는 기술인데 원리는 뭐냐면 이제 프레스넬 렌즈나 팬케이크 렌즈 같은 경우에 빛의 입자의 성질에 근거해서 불절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빛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죠. 이제 입자적인 성질하고 파동의 성질인데 이 홀로케이크 렌즈는 빛의 파동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그램 패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빛의 파장의 2분의 1 이하로 어떤 패턴을 물리적으로 형성하면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때인가 영의 실험 아시죠? 슬립. 그러니까 빛의 파장보다 작은 어떤 패턴을 만들면 빛이 그 물질하고 서로 인터랙션 할 때 이제 파동의 성질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 좀 어려운 원리긴 하지만 파동의 성질을 이용하면 우리가 입자의 성질을 이용할 때보다 어떤 빛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쉽게 자유롭게 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거리를 줄일 수가 있는 거고 오른쪽에 보이는 그 홀로케이크 2의 어떤 기기 프로토타입이긴 하지만 모양을 보시면 알겠죠. 앞부분의 어떤 두께를 훨씬 더 얇게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담이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보면서 하나 느낄 수 있는 거는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 현재 적용하는 기술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적용할 기술들을 여러 단계로 계속 연구하고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센서입니다. 총 10개나 되는 센서가 뭐에 쓰일까 굉장히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일단 소위 비디오 패스스루 AR VR기기인데 AR을 좀 흉내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3개의 센서가 쓰이는데 아래 그림에 보시면 가운데 있는 카메라 제가 이제 RGB 패스스루 카메라라고 썼는데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양옆에 2개의 카메라 이건 이제 흑백 카메라인데 우리가 이제 비디오를 통해서 바깥쪽을 이 카메라가 촬영을 하고 이거를 이제 사람 눈에 뿌려주게 되는 거죠. 근데 흑백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칼라를 입혀야 자연스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있는 칼라 카메라가 이 2 카메라에다가 칼라 영상을 각각 뿌려서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왼쪽 오른쪽 눈에 이제 2장의 칼라 영상이 각각 맺히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실제 세계를 직접 보는 건 아니지만 카메라 영상을 통해서 마치 실세계를 좀 보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그 비디오 패스로 AR 기능용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아까 앞쪽에서 봤던 AR HMD 하고 똑같지는 않겠지만 VR 기기를 써서도 어느 정도 이제 AR의 효과, 기능 이런 걸 이제 나타내기 위한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헤드 핸드 트래킹 지금 방금 나온 2개 카메라인데 HMD 앞쪽에 양옆에 달려있죠. 이제 이거는 사람들이 이제 VR 환경에서 인터랙션을 하게 된다면 컨트롤러도 쓰지만 그다음에 사람의 이 맨손을 가지고도 인터랙션을 하고 싶어 할 텐데 이제 그런 경우 사람이 항상 HMD 앞쪽에서 손을 흔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옆에 손을 내릴 수도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 앞쪽에 있는 3개 카메라만 가지고는 손을 놓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손을 캡처링하는 영역을 훨씬 넓혀주기 위해서 이제 옆쪽에다 배치를 해서 웬만큼 손을 내리고 손동작을 해도 이걸 가지고 저희가 어떤 제스처 인식을 한다든가 하는데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를 돌리더라도 가상세계 내에 있는 어떤 물체가 항상 그 위치에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려면 머리 움직임을 추적해서 역보선을 해줘야 되겠죠. 그걸 위한 카메라가 이제 2개. 그다음 앞쪽에서 이제 설명한 비디오 패스스루용 AR 중에 또 흑백 카메라 이것도 비디오 패스스루를 위해서도 쓰이지만 손동작을 인식하기 위해서도 쓰입니다. 동시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시선과 그 다음에 사람 얼굴 표정 이걸 트래킹하기 위한 카메라가 총
5개인데 시선 추적은 각 눈당 하나, 그래서 2개고, 그다음에 페이스를 위해서 3개인데 이제 눈썹이나 눈썹이나 또는 뭐 이마 이런 거의 움직임을 캡처하는 카메라가 하나, 그다음에 볼이나 그다음에 입 모양 이쪽을 추적하는 카메라가 2개, 이렇게 총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개가 필요한 거고, 뒤에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이제 트래킹 페이스나 아이 트래킹 카메라가 어떻게 소프트웨어가 연결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6개의 카메라가 있는데 이건 이제 HMD가 아니고 컨트롤러에 붙어있는 카메라인데 각 컨트롤러당 3개의 카메라가 박힙니다. 이전에 이제 아킬러스 퀘스트 2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컨트롤러에는 없었어요. 대신에 컨트롤러에 크게 동그란 어떤 플라스틱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 동그란 플라스틱에 이제 NIR 마커 같은 게 안 보이게, 사람 눈에 안 보이게 붙어 있어서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있는 카메라가 그 컨트롤러에 붙어 있는 커다란 링에 그 NIR 마커를 인식해서 컨트롤러의 동작을 추적하는 방식이었는데 역시 아까 그 핸드 트래킹 때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롤러가 HMD의 카메라가 촬영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면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었죠. 그 안에 IMU라고 해서 관성 센서가 들어있지만 정확하진 않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컨트롤러 안에다 카메라를 3개를 넣어서 인사이드 아웃 트래킹, 그러니까 HMD에 있는 헤드핸드 트래킹하고 마찬가지로 트래킹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부여를 했습니다. 비디오 패스 스루가 좀 특별한 기능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아킬러스 퀘스트 2에도 사실은 카메라가 하나 있었어요, 앞에. 근데 이제 흑백 카메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RGB 카메라를 하나 추가를 해서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했죠. 이게 이제 뒤에 보겠지만 이제 비디오를 통해서 현실을 본다는 그냥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눈으로 현실을 보는 거하고 같은 느낌을 가지면 안 되고요. 이제 현실 공간을 보게 되면 칼라로 보게 되면 좀 덜 답답하고 현실 공간하고 뭔가 인터랙션하는 뭐 게임이라든지 뭐 업무를 한다든지 하면 현실 공간을 흑백으로 보는 것보다 좀 덜 답답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디오 패스스를 통해서 실제 세계 모니터에서 디스플레이 되고 있는 크기의 어떤 글자를 본다, 이런 수준은 아니에요. 사람 눈의 어떤 해상도는 PPD라는 단위로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뭐 그 수준을 상상하면 안 되고 현실 공간을 답답하지 않게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금 비디오 패스스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제 AR이라고 하면 현실 공간에 뭔가 가상 객체를 배치하고 자연스럽게 마치 현실 객체처럼 인지하고 뭔가 인터랙션 하는 건데, 그러려면 현재 기술로는 카메라 기반으로 현실 공간이 인식돼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 실제로 뎁스를 센싱할 수 있는 센서, 즉 라이다라고 하는데 라이다가 지금 들어있진 않아요. 라이다가 들어있어야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 객체하고의 어떤 현실 객체하고의 인터랙션, 그 다음에 이제 어클루전 표현이라고 해서 현실 객체와 가상 객체 사이의 어떤 깊이감, 이거를 알 수 있어야 뭐 가상 객체가 현실 객체 뒤에 배치된다든지 앞에 배치된다든지 해서 어떤 비주얼적인 가려짐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메타도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오른쪽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그 프로토타입에 대한 렌더링, 마크업에 대한 이제 설계에도 비슷한 건데 가운데 보시면 네모 박스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 보면은 사실은 라이더 센서가 되게 이렇게 사각형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라이다를 넣는 걸 좀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코스트 이슈인지 아니면 기술의 완성도가 좀 떨어져서인지 실제로는 좀 삭제가 됐어요. 요게 이제 실제로 메타퀘스트 프로를 까본 건데 보면은 가운데 그 사각형 부분이 보이죠. 실제로 센서는 바뀌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이 비디오 패스 스루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동영상이 2개 나가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아킬러스 퀘스트 프로를 제가 직접 쓰고 촬영한 영상입니다. 그 손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에 이제 엣지 부분에 좀 회색이 보였죠. 그 부분이 사실 컬러를 매핑한다고 했는데 이제 가운데 있는 카메라다 보니까 이제 왼쪽 오른쪽에서 놓치는 부분이 생기기도 하고 매핑할 때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래서 이제 회색으로 남는 거고 지금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해상도도 맨눈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죠.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라고 하는 게 앞에 광학 렌즈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 기하학적 왜곡, 즉 지오메트리 왜곡이 좀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모니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죠. 그러니까 손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저 회색인 부분에 컬러가 제대로 매핑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이제 VR 기술이 끝판왕까지 가면 어떻게 될 거냐? 오른쪽 영상이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바르요 XR3라고 기계값만 한 1,500만 원, 그다음에 돌리는 소프트웨어가 또 한 1,000만 원, 그다음에 이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제 PC하고 연결해서 고성능 그래픽 카드가 붙어야 되는데 이제 보시면은 왼쪽하고 확연히 비교가 될 거예요. 일단 세상이 보이는 영상의 해상도가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광학적인 왜곡도 훨씬 덜 생기고. 그러니까 사실 비디오 패스 스루로도 오른쪽과 같은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맨눈으로 보는 거하고 비슷한데 물론 차이는 좀 있지만 비디오 패스 스루로 또 컨벤셔널한 이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AR이 보여주는 성능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폼 팩터나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트 이슈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술 혁신이 계속되면 오른쪽 같은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어포더블한 프라이스의 VR HMD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칼라로 비디오 패스 스루를 첫 번째 상용화한 사례가 메타퀘스트 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방금 전 보여드린 그 VR HMD 끝판왕 바르요에서 만든 동영상인데 자기네들이 얼마나 현실처럼 보여줄 수 있는지 자랑하는 영상이에요. 보시면 이제 아시겠죠? 바늘기에다가 실을 꽂습니다. 그러니까 바르요를 뒤집어 쓴 상태에서 바늘기에다가 실을 꽂을 정도니까 얼마나 현실을 충실하게 보여줄 수 있느냐 이걸 이제 자랑하는 영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선 추적하고 얼굴 추적 보여드릴게요. 그 시선 추적이라고 하는 거는 HMD 안쪽에 있어야 되겠죠. 사람의 눈동자의 그 시선 방향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어둡잖아요. 어두우니까 어두움을 피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 카메라에 플래시를 박는 거죠. 근데 그 플래시의 영상이 사람한테 뭐 눈부심을 유발하면 안 되니까 적외선 방식의 에미터를 이렇게 골고루 박습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카메라인데 카메라는 이제 근적외선 카메라입니다. 정확히는 근적외선 카메라라 저 IR 에미터가 이제 빛을 사람 눈으로 뿌리면 이 근적외선 카메라가 그거를 찍어서 눈동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셜 카메라인데 역시 HMD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붙어 있겠죠. 그래서 여기 동그란 부분은 이제 이마나 눈썹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카메라로 추정이 되고요. 이렇게 이제 그 양옆에 있는 눈 사이 미간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성능 프로세서입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여러 가지 그 센서들, 이 센서들이 어마무시한 계산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마무시한 계산량을 가지고 있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고성능 프로세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그 영상이 이제 프로세서인데, 뭐 그러니까 고성능 프로세서니까 연산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열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아킬러스 퀘스트 2 때 보면은 이제 요거에 이제 전 버전이죠. 이제 팬 하나 들어가 있는데, 지금 XR2 같은 경우는 물론 팬도 있지만 저렇게 발열을 하기 위한 히트파이프가 내장이 돼 있어서 열을 굉장히 바깥쪽으로 빨리 내보낼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실제로 분해를 해보면 지금 개념 동영상에 나온 거하고 똑같은 구리 재질의 히트 싱크가 있어서 바깥쪽으로 이제 열을 빨리 빼줍니다. 아래쪽에 이제 동그란 부분이 두 개 보이시죠? 저 부분이 실제로는 반대쪽으로 보면 팬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팬으로도 열을 발열시키고 히트 파이프를 통해서도 발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서 부분에 이제 보드에서의 어떤 레이아웃인데요.
지금 보시면 XR2 플러스라고 하는 프로세서 양옆이 지금 까맣게 막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메모리입니다. 소위 램이죠. 이 양옆에 배치한 게 뭐가 중요하냐? 지금 보이는 그림이 뭐냐면 아큘러스 퀘스트 2예요. 이제 2 같은 경우에는 보드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소위 POP라고 해서 패키지 온 패키지라고 해서 밑에 그 단면 그림이 있는데 CPU 위쪽에다 램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패키지 위에 패키지가 올라가 있죠. 이제 이렇게 되면 장점은 뭐냐 하면 면적을 줄일 수 있겠죠. 보드의 면적을 2층으로 아파트처럼 쌓았으니까. 반면에 단점은 뭐겠습니까? 저렇게 쌓았으니까 램에서도 열이 나오고 CPU에서도 열이 나오니까 열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제 CPU의 클락을 낮추는 거예요. 열이 이제 덜 발생하죠. 대신에 퍼포먼스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처럼 아까 보여드린 그림처럼 이제 메모리를 옆으로 뺀 겁니다. 물론 보드 면적은 좀 넓어지겠지만 CPU의 발열이 충분히 바깥쪽으로 나와서 퍼포먼스가 올라갑니다. 프로세서는 이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프로세서 자체의 성능을 올리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계속 고성능화 될 거고 이번 9월인가요? 이파 2022에서 퀄컴은 계속해서 지금 고성능 프로세서를 발표하고 있고 여기 이제 보면은 퀄컴하고 메타가 단연간 계약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하는데 프로세서도 계속 발전하면서 계속 메타가 만들어내는 VRHMD에 올라갈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도 간단히 좀 살펴볼게요. 이제 저런 어마무시한 HMD를 만들어서 어디다 쓰려고 하냐? 아까 비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환경을 혁신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현재 저희 VR 타입, 가상현실 타입의 업무 공간이 워크룸이라고 있었는데 이 메타캐스트 프로가 가진 기능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어요. 이제 아마 바꿀 건데 매직룸이라고 바꿨습니다. 매직룸에서는 메타캐스트 프로의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첫 번째는 이제 메타 프레젠스 플랫폼이에요. 뭐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다가 없는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비전 프로세싱 기술을 통해서 3차원 공간을 인식하고 이 인식된 현실 공간에다가 가상 객체를 실객체인 것처럼 배치하고 표현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겠죠. 뒤에 동영상이 있으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시나리오를 표현을 해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매직룸에 적용되는 또 하나의 기능이 뭐냐면 무브먼트 SDK입니다. 소위 아바타 SDK인데 공간만 있으면 뭐예요? 그 공간에 이제 원격의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협업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현재 아바타로 표현이 되죠. 근데 그 아바타라고 하는 게 서로 간에 이제 어떤 의견이나 감성을 전달해야 되는데 서로 올바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제 현재까지는 아바타가 좀 뻣뻣했지요, 인형처럼. 근데 앞서 말씀드린 이제 페이스 트래킹이나 아이 게이지 트래킹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바타에다가 사람의 시선, 또 표정, 동작을 실시간으로 획득한 거를 아바타에다 그대로 반영하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기술이 되겠습니다. 역시 뒤에 동영상으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고요. 메타 프레젠스 플랫폼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을 인식하고 실객체처럼 배치를 하는 거죠. 어떻게 쓰이냐? 메타캐스트 프로 사용자한테 이제 가상의 대화면 모니터, 이제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복수개의 모니터를 띄워서 사무 업무를 수행하게 만드는데 활용이 됩니다. 이게 이제 개념 영상인데 직원이 앉아서 쓰게 되면 이게 이제 실제 화면이 아니고 가상의 대화면 모니터죠. 지금 3개를 띄운다고 알려져 있는데 4개가 보이네요. 그 업무 환경이 더 좋아지겠죠. 여러분들도 보면 모니터 하나보다 요새 복수로 쓰는 분들 많잖아요. 이거를 마치 실 모니터처럼 이렇게 공간에 떠 있는 것처럼 하고 업무를 본다든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업무 보는 모니터도 모니터지만 뭔가 제품에 대해서 뭐 디자인을 한다든가 수정을 한다든가 꼭 제품이 아닐 수도 있지만 뭐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얘가 뭐냐면 스케이트보드 이런 걸 디자인하나 봐요. 그래서 공간상에다가 미리 좀 저렇게 디자인을 스케치를 하고 또는 스케이트보드가 날렵해야 되는데 어떤 물리적인 현상을 보일 거냐 이게 에어로다이나믹하냐 그런 부분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고
또 이분도 쓰는 순간 앞에 모니터 3개 생겼죠. 그래서 업무를 보는. 이런데 이제 메타 프레젠스 플랫폼이라는 게 쓰인 거라고 이제 개념 영상을 보여주고 실제로도 이제 그런 기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브먼트 SDK, 아까 말씀드린 아바타 SDK. 왼쪽에 보이는 영상이 이제 사람의 시선, 표정, 동작을 저 아바타 보시면은 뭐 입 모양, 그다음에